안녕하십니까. 많이들 빠지셨네.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점수를 올리려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만 봐갖고는요,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우리, 여기, 지난주에 그러더만, 저는 교과서만 보지 문제를 안 풉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빠져버렸네. 오늘 길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셨구나. 지치셨구나. 공법 보강했어요? 그랬대요? 나무 동네 얘기인가 보네. 자, 우리, 기출 대표 유형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기출 대표 유형 문제는. 알겠죠? 우리 기출 문제를 많이 봤던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풀기로 합시다. 자, 우리 1번에 25페이지. 1번에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나열한 것은, 우리 교과서 갖고 오라고 그랬죠? 교과서 우리 같이 한번 펼쳐가면서 공부해 봅시다. 42페이지. 교과서 42페이지에. 자, 권리 발생이라 해갖고 원시 취득이라고 써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원시 취득은 선점이라는 게 무주물 선점이죠. 습득,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선후 취득, 건물을 신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원시 취득이죠. 제일 밑에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의 취득, 이것도 원시 취득이죠.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승계취득이지만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의해서 채권의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채권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틀리기 딱 좋죠,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풀어볼까요? 기억방. 시효 취득에 의한 취득이다. 시효로 인한 취득. 이거 원시 취득이죠? 금방 살펴본 거잖아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은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중에서 뭐죠? 포괄 승계. 여러분들 43페이지, 우리 교재 43페이지, 거기, 니은번에 포괄 승계 해갖고 두 번째 줄에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써있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훨씬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상속은 승계 취득이구나. 이전적 승계 중에서 포괄 승계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라는 거. 유실물 습득. 자, 우리 유실물 습득은 금방 읽어봤듯이 원시 취득이죠? 유실물 습득. 이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인정되죠? 부동산은 인정 안 되고 6개월 동안 공고해야죠. 그렇죠? 전세권의 취득, 이건 설정적 승계죠. 여기 4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설정적 승계에서요. 두 번째 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나오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 취득이니까 설정적 취득, 승계 취득이죠. 그렇죠? 설정적 승계. 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유증도 우리 이 상속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승계 취득이죠. 포괄 승계, 포괄 유증 여기 공부했잖아요. 몽땅그리 넘어가는 걸 포괄 유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승계 취득이죠. 그러면 건물의 신축 건물 이거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시효로 인한 취득, 유실물 습득, 건물의 신축. 이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것 없죠? 우리 아까 최고로 헷갈리는 것이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취득,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취득. 이건 나오면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주의 아는 분들은 헷갈려 버립니다. 매매가 승계 취득이라고 알잖아. 그건 소유권 취득을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채권의 취득이 승계 취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매수인은 특정물 채권이 발생하잖아. 그건 최초로 발생한 거지. 누구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는 거. 뭔 말씀인가 알아듣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까요? 권리 변동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선후 취득, 시효 취득, 유실물 습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금방 살펴봤죠? 선후 취득, 시효 취득, 유실물 습득은 원시 취득이라는 거. 2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진다면은 그건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맞네요. 우리 내용의 변경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용의 변경은
성질이, 수량이 바뀌어지는 것, 수량적 변경과 성질적 변경. 이걸 양적 변경, 이걸 질적 변경 이러죠. 그러면 이건 권리의 증감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가 증가한다든가 감소되는 거. 이건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으로서 물건이 멸실내서 물건의 멸실로 그 물건 가격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그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물건 가격으로 바꿔지는 거. 자, 우리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는데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수용보상금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물상대의성. 그럼 물상대의성도 성질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었어요? 토지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어졌죠? 이런 것들이 성질적 변경이에요. 우리 대물변제라든가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오케이?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건에 관한 항변권이 있었어. 동시행 항변권은. 그 물건에 관한 동시행 항변권은, 야,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이 손해배상 채무에도 여전히 존속하냐? 이것이 문제 나오죠. 물건에 대해서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건이 없어졌잖아. 이행불능이 됐잖아.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면 손해배상금에도 여전히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 잘 나와요. 알겠죠? 물건에 관한 성질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항변권은 계속 존속한다 그럽니다. 알겠죠? 그것 좀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2번 맞은 거죠? 자, 3번 임차권 등기가 되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 이건 내용의 변경이에요. 효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등기가 되면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기잖아. 이건 효력의 변경이라고지 내용의 변경이랑 않죠. 우리 한번 교과서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44페이지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이 제일 위에 있잖아. 44페이지. 자꾸 교과서를 더듬더듬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효력의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이 뭔 말이다? 효력의 변경. 그러면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순위 승진. 2순위로 있었던 저당권이 1순위로 올라서는 거. 이런 것들이 효력이 변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격증 따면은 여러분들이 같아요, 효력이 틀려져요. 효력의 변경. 알겠죠? 업그레이드 되죠? 어떤 분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희 집에서 사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 농담으로 그런 것이겠지만은 아무튼 자,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은 바로 대항력을 갖춘 등기된 임차권이나 저당권의 순위 승지를 내자는 거죠. 그러면 3번이 틀렸죠. 4번 첨부에 의한 권리의 양적 이거죠. 이거 첨부가 되면은 권리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첨부가 되면은 자, 이거 보세요.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됐어. 그러면 두 개의 물건이 하나로 됐으니까 줄어든 거야, 안 줄어든 거야? 그러면 권리가 감소된 거잖아. 그래서 이걸 수량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한다? 수량적 변경. 그러면 첨부가 바로 양적 변경에 해당되죠. 거기 양적 변경 한번 찾아볼까요? 첨부라는 말이 있는가? 여기 43페이지 제일 밑에 양적 변경이다. 부합 여기 나오네. 부합이 바로 첨부예요. 첨부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부합은 또 첨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첨부하면은 부합, 혼합, 가공 이 세 가지를 첨부라고 그래요. 그럼 부합이 거기에 들어갔잖아. 양적 변경이죠. 오케이? 첨부하면은 세 가지를 첨부라고 그래요. 부합, 혼합, 가공. 자, 부합이라든가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자는 얘기죠. 권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권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뭔 얘기인가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하나가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소유권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그러면 전세권이 늘어나. 건물은 하나인데
이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생긴 거야. 이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생긴 거고. 이 건물에 조당권 잡았어.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조당권도 물건이야.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생긴 거야. 물건이라는 건 물건에서 생기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건물은 하나인데 권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네. 이걸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돈 갚았어. 저당권 소멸하죠. 기간이 만료됐어. 전세권 소멸하죠. 또 줄어드네. 이걸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 그래서 양적 변경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 물어본다면은 제한물권 설정이나 소멸을 물어볼 겁니다. 제한물권 설정이나 소멸이 양적 변경이라는 걸 아냐 모르냐. 이해 갑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안 잃어버려요. 근데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하고. 알겠죠? 그리고 생각해도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 얼마나 좋아.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이 5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 5번 지문이. 여러분들 우리 봅시다. 매도인이 소유권자 있는데 팔아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왔으면 소유권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야.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모습이죠. 상대적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매수인은 승계 취득, 매도인은 소멸되는 모습, 상대적. 매도인 입장에서 소멸하는 거. 이거 잘 나와요, 5번이. 거기 상대적 소멸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44페이지. 우리 찾아가면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44페이지에 거기 2번에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매매로 매도인이 권리가 상실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써 있잖아. 오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해결됐죠? 자, 3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전적 승계는 매매는 이전적 승계 맞죠? 포괄 유증은 이것도 이전적 승계인데 이거 매매는 특정 승계고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죠. 그런 차이가 있죠. 아무튼 이전적 승계는 맞네요. 둘 다 이전적 승계가 맞죠? 포괄 유증. 원시 취득,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다 이거 원시 취득이죠? 자, 절대적 소멸이다. 목적물의 멸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상실. 이것 때문에 틀렸네. 목적물의 멸칠은 맞아. 목적물상에 있었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멸칠되면. 근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상실은 매도인 입장에서 본 거잖아. 이것은 상대적 소멸이죠. 이것 때문에 틀렸네. 그렇죠? 권리의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죠. 저당권의 순위승정이나 부동산 임차권 등기.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틀려진다. 포괄승계, 상속 회사 합병.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래서 우리가 권리의 변동을 살펴봤죠. 그렇죠? 자, 우리 법률행위 파트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법률행위 파트. 우리 자, 법률행위 파트에서 여기 34페이지. 자, 우리 문제집 34페이지. 앞에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아는 거라도 풀어봐야 합니다. 풀어보고 틀렸다든가 이러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체크해갖고 이게 지난 것도 상관없어. 몇 페이지 좀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얼마든지.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1번. 34페이지 1번. 갑과 을이 갑의 소유 주택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자, 갑과 을은 갑 소유 주택을, 이 건물을, 자,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볼까요? 갑은 3억 원에 팔겠다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을은 사겠다라는 승낙 의사표시가 있었죠. 그러면 사겠다, 팔겠다가 합의가 돼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데 이것은 이 의사표시인 법률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법률 사실에 모여서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넘겨줘야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면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을은 목적물 이행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게 법률 효과죠.
오케이? 이러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1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자,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요건이다. 오케이.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1번 맞고. 2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오케이. 맞았죠? 3번. 갑이 을에게 가지는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을에게 통지한 것은 중법률행위다. 자, 채권 양도 통지. 이게 중법률행위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중법률행위가 어디가 있는 건가? 여기 46페이지. 46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니은번에 중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제일 위에 니은번. 찾았어요? 자, 중법률행위인데 법률 규정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중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A번의 표현행위와 B번의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로 나눠지죠? A번은 의사후 통지, 관여무 통지. 이 의사후 통지와 관여무 통지는 묶어서 별표현해야 해요. 이건 좀 눈여겨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의사후 통지는 각종 최고, 거절. 최고라는 게 독촉장을 보내는 거죠. 촉구하는 거, 거절, 싫다고 하는 거. 이게 의사후 통지죠. 그 다음에 관여무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내가 대금을 병한테 양도했으니까 대금을 너한테 받을 수 있는 잔금을 대금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병한테 이행해라 라고 갑이 통지해 준 거잖아. 그러면 대금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린 거야, 아니에요? 이걸 사실의 통지. 사실의 통지라고 그러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관여무 통지라고 그래요. 사실의 통지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다? 관여무 통지. 아, 관여무 통지가 뭔가 했더니 사실의 통지를 관여무 통지라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땄으면은 10년 동안 전화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여고생한테도 전화해야 해요, 안 해요? 나 이 자격증 땄지로. 이게 관여무 통지야.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오케이? 그러면, 한턱 내라 하면은, 나와. 내가 막걸리 한 잔 사줄게. 이러면서. 그렇죠? 재미없어요? 자, 관여무 통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있잖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그 머릿속에 구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의 힘이 나온답니다. 호르몬이 성공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진답니다. 머리도 잘 들어가고 공부 의욕도 생기고 이런답니다. 그렇죠? 지금 자꾸 그렇게 그리고 있죠? 내가 이 자격증 따갖고 저기 간판을 걸어 놓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싹 벌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알겠죠? 이렇게 자꾸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거기 관여무 통지가 각종 통지 승인. 이게 지금 각종 통지란 얘기죠.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관여무 통지. 준법률행위 맞잖아요, 지금. 맞죠? 거기 3번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청약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예요. 법률사실이에요. 법률사실이지 이게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죠. 법률행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5번. 갑이 이행지체 중에 을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거. 촉구. 자, 독촉장 보내는 거. 이건 의사후 통지인 준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여기 촉구장, 여기 의사후 통지, 각종 최고, 거절. 이게 의사후 통지라고 했잖아요. 그 최고가 바로 촉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최고라는 말이 좀 안 좋다 해갖고 촉구로 바꿨어요. 이렇게 촉구. 독촉장 보내는 거죠. 촉구하는 거.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다. 뭐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 의사후 통지.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촉구 동그라미 쳐놓고. 준법률행위 중 의사후 통지.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았죠. 자, 그 밑에 2번 문제 볼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렇죠. 자, 임대인이 이걸 빌려주겠다라고 했고 임차인은 사용 대가인 차임을 주기로 하기로 합의가 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그래서 양쪽은 다 의무를 지고 있죠. 임대인은 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쌍무 계약이죠.
그래서 차임, 사용 대가를 반드시 취하니까 유상이고 또 낙성, 불료시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에. 그러니까 1번 맞았죠.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걸 선이라고 그러잖아. 잘 알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악의.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어떤 인식작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거죠. 그걸 관념적 용태라고 그래요. 여기 용태 중에서 46페이지 제일 밑에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라는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들은 관념적 용태라고 불러요. 오케이? 용태, 관념적 용태. 그러면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았죠? 법률 사실 중에 관념적 용태니까. 시간의 경과. 자,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의식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건 여기 47페이지 제일 위에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부당이득 저기 47페이지 제일 위에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다. 오발탄으로 태어난다. 엄마 대답 안 돼? 그게 바로 사건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사건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거기다 가로쳐놓고 사건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무건대리 행위의 취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아까 우리 중법률 행위 중 각종 최고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죠? 최고 거절 다 의사의 통지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놓을 것은 무건대리의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게 취인할 거냐 아닐까 확답을 물어봤어. 근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없네. 그럼 무슨 효과가 생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취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취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답이 없을 때는. 알겠죠? 그게 더 중요한 말이죠. 5번. 자, 552조에서 552조가 뭐냐면은 자, 해제권자가 갑이 해제권자가 을은 상대방이야.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당신 해제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해제하면 빨리 원상 회복하고 당신 해제 안 한다면 나 이거 된장말로 먹어버릴 테니까 빨리 확답해 주세요. 상대방 측에서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최고권이 있어.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없네?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해버려요. 그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552조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확답이 없더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법률의 규정상 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552조에 따른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가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을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그렇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하면 들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소멸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확답이 없으면. 자, 그 밑에 이제 3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법적 성질이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상계는 단독행위잖아요. 자, 단독행위가 아닌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49페이지, 여기 50페이지가 나오네. 제일 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나오죠? 거기에 상계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에 상계가 있죠? 상계라는 건 퉁치는 거, 쌤 시키는 걸 상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안 잃어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상계는 단독행위구나. 그렇죠? 그러면 경계는 뭡니까? 경계. 상계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어? 이건 단독행위야. 경계라는 것은 구계약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계약을 맺는 걸 경계라고 그래요. 그 계약을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경계는 계약입니다. 상계하고 경계하고 틀려요. 계약. 자, 거기 청약은 이건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죠. 채권양도 통지, 이건 중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라고 했잖아. 중법률행위 중보다 관념의 통지. 불법행위, 이건 그냥 불법행위야.
불법행위.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냥. 그 다음에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 이것도 의사후통지라고 그랬죠? 의사후통지. 그러면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건 1번밖에 없네. 단독행위로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잘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어쩌다 뭐 이렇게.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자, 우리 35페이지 4번 문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당사자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준법률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대로. 그러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시해야 해요, 안 해요? 그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근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법률의 규정상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 오케이. 이 법률행위 자유 원칙을 사적 자치 원칙이다 그러잖아요. 사적 자치 자유 원칙이다 그러죠. 그러면 2번 맞고. 3번. 사적 자치라는 말이 뭐냐?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해요. 계약을 체결하거든 안 하든 자기 자유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적 자치라고. 개인적으로 억압시킬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 거. 자, 3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다. 그렇죠.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려. 아까 청약과 승낙은 법률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계약이. 자, 4번.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단독행위라고 했잖아. 그러면 2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필요하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이요. 5번.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어. 그럼 법률행위도 무효 취소가 된다는 거 알죠? 자, 우리 3번 5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특별적 효력 요건이어야 아니에요. 이건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죠?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5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5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해갖고 자,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밑줄 쳐 있죠?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 한다. 기한부 행위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야 한다. 유언 행위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 효력 요건 위에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거. 이걸 특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5번에 대리행위 5번에 1번 얘기하다 그러는데 5번에 1번에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돼야 한다. 특별적 효력 요건이죠.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자, 여러분들 7살 먹은 애기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7살 먹은 애기가 맺은 계약은 무효잖아. 그러면 유효의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죠.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53페이지에서 53페이지 거기 그 밑에 일반적 효력 요건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 무능력자일 때는 무효이고 제한 능력자일 때는 취소할 수 있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효력이 생기려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성립 요건이 아니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존재 아까 살펴봤듯이 이것도 특별적 효력 요건이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건 특별적 성립 요건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요식행위에서는 방식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요식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방식이 있어야 하고 요물계약이 성립되려면 이거 급부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요물계약은 급부 이행이 돼야죠. 급부가 돼야만이 성립되죠. 그래서 가장 요물계약에 대해서 시험문제가 잘 나오는 게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거 보세요. 요물계약에서 계약금의 약정만 갖고 된다? 이행이 돼야 한다. 그러면 전부 이행이 돼야 성립되는 거예요. 일부만 이행이 돼도 성립되는 거예요. 전부 이행돼야 한다. 오케이. 그렇죠. 말하는 거죠. 전부 이행이 돼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돼요. 그거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약정만 갖고는 안 돼. 이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실천계약이라고 그래요. 실천이 돼야 성립되는 계약이구나. 사실 요물이라는 말보다 더 실천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실천계약이다. 아, 실행이 돼야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특별적 성립요건이지 효력요건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성립요건이니까 5번에 4번 맞았죠? 5번에 4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소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이건 뭐죠? 특별적 효력요건이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소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무슨 요건? 특별적 효력요건. 허가 없이 한 토지매매는 무효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 6번 좋은 문제, 중요 문제 다 나왔잖아요. 별표 하나 해냈어요. 별표. 대표적으로.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단독행위는 창설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단독행위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단독행위 특징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50페이지의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5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하나에 허용된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이무적으로 만들어내질 못해. 창설하지 못해. 법률의 규정에 있을 때만 단독행위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니은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의도 있다는 거 알죠? 예의가 뭐죠?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예의. 채무 면제, 유증, 유언. 오케이. 상대방은 동의. 오케이. 그것까지 알으면 완벽하죠. 그러면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 예의가 있다는 것까지 알면 더 좋죠. 원칙은 붙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6번에 1번. 자, 창설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맞았죠? 다시 지금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 말도 안 되죠.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내리는 해석 방법이죠? 안 알려줘? 자연적 해석은. 여러분들, 여기 중국동에 정신병원이 큰 병원이 있잖아. 거기 오래됐어. 유명해요. 중국동 정신병원 오면은 다 알을 정도로 유명해. 옛날부터 있었던데. 그렇죠? 지금은 더 확장돼갖고 더 커졌다면서요. 그 중국동에서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웠어. 파란 옷을 입은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뒤에 탔죠.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 아무 얘기 없어. 손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게? 안 알려줘? 이랬대요. 안 알려준다겠대. 자연적 해석이 효자의 시각에서 내리는 해석으로 이것은 겉으로 표시된 것이 문제가 돼야 한대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거 알죠? 겉으로 표시된 것이 진짜 표시가 아니야. 잘못된 표시야. 그런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진짜의 속마음을 추구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속마음에는 여러분들 합격을 원하는 찰떡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개떡이라고 표시했어. 그래도 찰떡으로 해석한다고 보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표시된 개떡이라고 해석한 것은 거짓 표시다 이겁니다. 오표시다 이겁니다. 그걸로는 해석될 수 없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찰떡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표자의 진위, 속마음을 진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진위대로 해석해도 되잖아. 찰떡이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행위자 입장으로만 해석해도 돼야 한대요. 네? 전형적으로 적용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전형적으로 적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이건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뭐가 전용된다? 자연적 해석. 그럼 2번이 틀렸잖아요.
3번.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없다. 맞았죠? 어서 오세요. 없다. 자, 4번.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인 곧 법률 요건이 된다. 오케이. 자, 단독행위가 의사표시인 법률 사실이면서 바로 법률행위인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뭔 말인가 알아듣죠? 법률 사실이면서 곧 법률 요건이다. 6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맞았죠? 자, 우리 확인 사살 해볼까요? 4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4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자, 이런 때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머릿속에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료와 동시가 효력이 생겨버리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죠. 이걸 표백주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표백주의. 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번도 해결했죠. 자, 우리 7번. 자,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다고 그랬죠. 2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맞았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게 법률행위죠. 6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금방 살펴봤잖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자, 3번이 틀렸잖아요. 채무 면제는 중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중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이 아닌데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행위가 있죠. 처분행위가 있죠. 그걸 중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교과서를 확인합시다. 자, 우리 중물권행위가요. 여기 51페이지에 그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처분행위에 물권행위, 중물권행위 써 있죠. 거기 중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닌데도 이행 문제가 남지 않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일명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그 예를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항권 양도. 이걸 중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채무 면제가 나왔잖아요. 채무 면제는 뭐에다? 중물권행위.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상행위는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이행이 되는 것을 유상행위라고 그러죠. 유상행위. 그러면은 5번도 맞고. 자, 뒷장이 넘어가서 법률행위 종류에 옳지 않은 거 다 똑같은 얘기죠. 이제 우리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항권 양도 금방 얘기했듯이 이걸 중물권행위라고 그랬죠. 처분행위입니다. 중물권행위. 그러면 1번 맞고. 대리권 수혜 행위, 이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는 어떤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불료식 행위라고 그러죠. 대리권 수혜 행위는 불료식 행위예요.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언, 사인증여는 사후행위다. 죽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걸 사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후행위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 건가? 뒷장에 넘겨보면은, 자, 여기 7번에 사후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유언, 사인증여. 이걸 사후행위라고 한다. 7번에 두 번째 줄. 유언, 사인증여를 뭐라고 부른다? 사후행위. 죽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거. 사인증여가 뭡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집을 너한테 공짜로 주겠다.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잖아. 그 대신 내가 죽거들랑 가져가라. 그러면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건 내가 죽어야 가져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걸 사인증여라고 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매매, 임대차, 증여는 채권행위다. 자, 매매, 임대차, 증여 다 채권계약이죠?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요? 응? 이행의 문제가 남는 행위죠? 의무부담행위죠?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매도인 소유물이 아니요.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요. 그래도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확인해 볼까요? 여기 51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51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채권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라고 써라겠죠. 거기다가 채권행위 옆에다가 의무부담행위.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로서 증여,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이 채권행위다 써 있잖아.
이거 언제 써 있는가? 다 써 있구나. 그렇죠? 다 써 있어. 자, 증여, 소유권 포기는 비출현행이다. 증여는 이거 비출현행이가 아니라 출현행이죠. 소유권 포기가 비출현행이죠. 증여 때문에 틀렸죠. 자, 이거 보세요.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이 혹시나 출현행이라는 게 뭐고 비출현행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해 줄게요. 출현, 비출현. 자기 재산을 출현자, 자기 재산이죠. 자기 재산이 감소되고 타인 재산이 증가케 하는 거.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 이걸 출현행위라고. 근데 자기 재산은 감소돼. 자기 재산만 감소되고 타인 재산은 증가가 없어. 이것도 출현행위라고 그래요. 여기는 자기 재산은 감소되고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 매매는 자기 재산 감소되고 매수인의 재산은 증가되잖아. 증여, 자기 재산은 수증자의 재산은 감소되지만 타인 재산, 이거 뭡니까? 이게 출현행위인데 잘 들어봐봐요. 매매는 대가를 받는 유상행위 아니에요. 출현행위 중에서. 유상행위죠. 근데 증여는 자기 재산은 감소되는데 대가의식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무상행위. 출현행위 중에서 무상행위죠. 출현행위 중에서. 자기 재산은 감소되고 수증자의 재산은 증가되잖아. 근데 대가의 지급을 안 받는 것을 무상행위라고 해요. 출현행위 중에. 대가를 받는 걸 유상행위라고. 그럼 비출현행위는 자기 재산은 감소돼요. 제 재산은 감소되지만 타인 재산은 증가가 없어. 이거 증가가 없어. 이거 없어. 증가가 없는 거. 소유권 포기.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포기했으니까 재산이 감소돼야 안 돼요. 근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누가 늘어나는 사람이 없어. 오케이? 자, 한강에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이 줄어들었지. 누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자, 우리 자기 재산은 감소도 없어. 증가도 없어. 재산은 증감 변동이 없는 거.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행위. 대리권이 수여해졌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감소되고 대리인의 재산이 증가됩니까? 이 두 가지가 비출현행위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비출현행. 자, 우리 책을 확인해 볼까요? 출현행위다, 비출현행위다. 여기 출현행위는 51페이지 제일 밑에 자,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걸 출현행위라고 그래요. 자신의 재산은 감소되지 않거나 감소되더라도 타인 재산은 증가가 없는 걸 비출현행위라고 하는데 대리권 수여, 소유권 포기 이걸 비출현행위라고 합니다. 대리권 수여나 소유권 포기를 뭐라고 부른다? 비출현행위. 자, 그러니까 증여 때문에 증여는 출현행위지 비출현행위가 아니에요. 출현행위 중 무상행위라고 그래요. 오케이? 소유권 포기는 비출현행위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증여 때문에 틀렸어요. 이해 갔죠? 증여 때문에. 자, 9번도 별표해 놓으시고. 자,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거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잖아요. 이거 3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나오냐면은 농민이 아닌 자도 농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써놓으세요.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농민 자격증명이 없다는 건 농민이 아닌 자잖아요. 농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취득시효 알죠? 20년 넘게 농사를 졌어. 타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20년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버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라남도 땅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왜? 간접점유자로. 임대인으로.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점이니까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 서울에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한다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니까?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대답 맞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이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자, 사법상 효력은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네?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아, 이거 무효해요. 업이라고 해요, 업. 엄마, 업은 한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들을 달라고 그래요? 업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리고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자, 한 번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한 번은 할 수 있어. 그건 업이라고 안 해. 업이라고 안 해. 그러면 한 번은 보수 약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업으로 하는 것은 보수 약정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오케이?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여기 나오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유효하다. 맞았죠? 업과 한 번은 구별을 잘해야죠. 4번 법률 행위의 표시된 동기. 이 4번 좀 잘 기억해야겠네요. 동기의 불법은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무효입니다. 이거 동기의 불법. 자, 첫째, 동기가 표시됐다. 표시된 경우. 또 표시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어. 자, 표시, 알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갖춰져야 이랬을 때만 무효죠. 동기의 불법이 무효가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갖춰져야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 표시된 동기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 요건이 갖춰졌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무효입니다. 표시됐다고 나왔으니까. 자, 5번 이거 한 6번 나왔잖아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반사회 질서예요? 반사회 질서 아니에요? 반사회 질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잘 정리해놨는데요. 반사회 질서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거 꼭 좀 머릿속에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거 여기 63페이지 있잖아요. 63페이지에 체크 플러스에서 거기 박스에 첫 번째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오죠.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갖고 1번에서 12번까지 있죠. 이것 좀 잘 좀 정리해 놓아야겠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5번 금방 얘기한 거 5번 그 다음에 우리 7번도 눈여겨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그 후로 알게 됐을 때는 이거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오케이? 왜? 법률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반사회 질서 여부를 판단하니까. 7번, 8번 중요하죠. 그 다음에 9번도 중요하죠. 10번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에 아니에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죠. 지금 몇 개 동그라미 쳐줬어요? 5개 동그라미 쳐줬죠? 5번, 7번, 8번, 9번, 10번. 물론 다 읽어보야겠지만 특히 그 5개를 좀 잘 눈여겨보시라는 거. 오케이? 그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9번에 5번 지문이 바로 그거죠.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10번 볼까요? 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는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오케이? 이거 잘 구별 못해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구별해요? 못해요? 구별할 수 있죠? 못하면은 빨리 확인해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줄까? 이거 못하면 한 문제 틀리는데. 이거 모르면 한 문제 틀려. 자, 우리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진다는 거 알죠? 강행 규정을 분리해 보면은 효력 규정을 이걸 위반하면은 무효죠. 근데 단속 규정은 이건 단속법규로서 이걸 위반하더라도 유효해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그 대신 벌칙이 부과돼야 안 돼요. 형벌이 가해지죠? 그러면 첫 문제가 나오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이거 금지해요, 안 해요? 실명법에 의해서. 이거 효력 규정 위반 행위죠. 이거 무효입니다. 위반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에 관한 규정. 허가의 규정.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하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효력 규정에서요. 효력 규정에, 증권거래법에서 투자수익보정약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증권 투자수익보정약정. 수익보장약정. 이걸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투자수익보정약정은 이걸 금지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죠. 오케이? 자, 또, 우리, 지금 효력 규정에,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이자 제한법 있잖아요. 이자 제한법.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는 제한법의, 이 금지 규정. 그러니까, 이 금지 규정. 금지 규정은 이자 제한법상에서 몇 프로 이자를 넘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걸 위반하면 무효죠. 그렇죠? 우리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정 한도 초과 약정. 이거 무효죠? 효력 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죠. 이런 것들이 효력 규정에 해당되죠. 그러면 단속 규정은 뭐냐?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가장 잘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나오지만은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매매하는 걸로 하면은 등기 안 해놓고 또 팔아먹었다는 얘기거든. 똑같은 말이에요. 등기하는 모습으로 보면 중간 생략 등기고. 이거 금지시키고 있지만은 벌칙이 부과되지만 이거 유효하게 인정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주택 촉진법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국민주택의 분양권 양도 제한 규정. 양도 제한 규정. 자, 5년 동안 양도를 금지시켰어. 근데 그걸 팔아먹었어. 그래도 유효하죠. 매매 행위는. 그렇지만 벌칙이 부과돼서 세금으로 다 뽑아가죠. 뭔 말인가 알죠? 세 번째. 자, 우리 금융실명법 있잖아요. 금융실명법상의 차명계좌, 차명예금계좌, 예금. 이거 금지시키고 있잖아. 이거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러거든요.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예금은 유효하죠. 오케이? 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게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의뢰인과 자기 자신의 계약을 맺어버려. 의뢰인이 내놓은 땅을 지가 사버려. 그러면 단속 규정 위반행위예요.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업자가 자기 자신, 자기의 계약, 자기 자신이 계약을 맺는 거. 오케이? 등록 해설한 자가 이거 단속 규정 위반 행위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러면 틀려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라든가 무허가 음식 판매 또는 뭐 숙박업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금지시키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유효하게 인정하죠? 이해가죠?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자, 그러면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거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거기 식품위생법에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 이것도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소정 한도액을 추가하는 여기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 이건 효력 규정이잖아. 그러면 색깔이 틀린 거 3번이 나와버렸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는 경료된 것. 이게 바로 여기 하나 빠졌네. 등기 원인이 다르게 기재한 거. 6번째, 등기 원인과 등기 사항의 불일치.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증여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잖아.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틀리게. 원인이 틀리게 신청하는 경우 있죠? 신청, 기재. 그러면은 그것은 단속 규정 위반행위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죠. 오케이? 단속 규정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실체 관계가 존재하나 등기소를 위조하여 경료된 등기다.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이것도 단속 규정 위반 행위죠. 저 원인과 틀리게 다르게 기재한 거는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러면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3번밖에 없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11번부터 또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렇죠? 좀 쉬었